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전에 뵀던 분들도 계시는데, 네. 아무튼, 제 소개부터 먼저 하면, 저는 이제 강종철이라고 합니다. 네. 공기업 회계 강의한 지는 거의 5, 6년 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방학 동안 학교 지금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생활 하다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회계학 거의 대부분 처음 듣는 분들 아니신가요? 예, 전에 회계학 공부한 적 있다. 그런 분.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실 때 좀 지루하더라도, 그냥 다시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공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합격의 관건이 뭡니까? 합격의 관건이 뭔가요? 회계학인가? 네, 회계학 아니에요. 예, NCS입니다. NCS. 회계학은 전공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치는 기간도 있고 아닌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좀 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하면 돼. 여유가 있으면. 네. 아니 여유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파고들면 중급회계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중급회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세무회계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보면 좋지. 근데 이제 그거 더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합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시간에 NCS 문제 한 세트 더 풀어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계학은 기본만 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에 이제 그 시간과 노력을 다른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이제 공기업 합격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면 이제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강의 한 3배는 더 해야지. 그리고 다 설명드려야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쵸? 네. 수업은 여기 이제 회계학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책에 우리 이제 크게 치워도 되죠? 회계학은 이제 종류가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 약간 논외인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비중은 재무회계가 당연히 이제 비중이 제일 크겠죠. 예. 근데 원가회계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회계학이 우리가 여러분 치시는 공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한 50문제 나온다고 치면 원가관리회계는 적게 나오면 몇 문제? 0문제. 많이 나오면 한 10문제, 12문제 이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얘를 공부하는 비중하고 얘를 공부하는 비중을 따지고 보면 당연히 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량이 얘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의 범위에 필적할 만큼 원가관리 내용도 많다고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많이 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나올 거면 몇 가지 이제 찍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얘를 이제 다 보기 시작하려면 재무회계 공부하는 시간만큼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제일 끝에 원가관리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한 챕터예요. 예, 한 챕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앞에 챕터 부분 보시면 영영이라고 해가지고 회계 기초적으로는 이제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회계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9장까지는 챕터 9강, 9강까지는 재무회계 관련된 거고 10강이 이제 원가관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압축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것도 다 안 할 거예요.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서 풀 수 있겠다? 반 이상은 풀 수 있습니다. 원가관리 얘기. 한 60에 70% 풀 수가 있어요. 그럼 100% 다 풀게 해줘야 되는 게 너의 의무 아닙니까? 선생님, 네가 다 해야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떻게 이거 원가관리 얘기면 한 30시간 또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전화에도 어디더라? 한전 계열사였나? 시험 범위 회계학 해놓고 가로에 세무회계를 넣어놨더라고. 그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제 선생님 그 세무회계 공부 어떻게 되냐고.
제가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 예. 이거 나와봐야 어떻습니까? 몇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나온다고 치자. 이걸 풀려고 하면 이거 합친 것보다 공부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세무회계가. 그러면 우리 공기업 합격하는데 세무회계 잘 풀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세무사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과감하게 체결됩니다. 지금까지 공기업 합격한 친구 중에, 떨어진 친구 중에 세무회계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또 세무회계를 가로로 쳐가지고 출제에 범위에 넣은 그 기관이 어떻습니까? 미친놈들이지. 또라이들이야. 왜 세무회계를 가로로 쳐가지고 헷갈리게 해, 사람들을. 그냥 회계학만 이렇게 하지. 그럼 마음 편하게 어떻습니까? 이것만 준비를 하고 가서, 만약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틀려주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 틀리면 어떻게? 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 틀리는 거야, 다 같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체계적 위험. 나만 가지는 위험이 아니라 이 시험장에는 모두가 가지는 위험이니까 같이 못 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재무관리 강의할 때는 재무관리 관련돼서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재무관리가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재무관리를 거부하더라고요. 수업을 듣고. 회계학은 좀 덜 거부하는데, 얘는 또 재밌나 봐. 근데 회계학은 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 후배 중에 그 사법시험 합격을 했는데 옛날에 그 100등 안에 든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검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형, 저 회계학도 좀 공부하고 싶다고. 지금 검찰에 갔는데 자기 나중에 이제 그 특별 부서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각종 이제 경제사법 이런 거 조사하는데 근데 가고 싶다고 회계학. 제가 딱 줬어.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회계 올리시고 저한테 다시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역시 똑똑한 놈은 다르구나. 일주일 만에 이걸 다 보는 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걔가 하는 말이, 형 봤는데 도저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짜증만 난다고. 다시 돌려드릴게요. 저는 회계학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법시험 100등 안에 드네야 연수원에서. 그런 애도 회계하기 싫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머리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다가 정서적으로 안 맞다. 그럼 저한테 한번 찾아와가지고 상의를 한번 좀 하세요. 네. 회계학 안 하면 뭐 공기업 안 됩니까? NCS만 치는 데 가. 그러면 NCS 치는 데만. 전공 치는 데 가지 말고. 그럼 되지 뭐. 우선 무조건 나는 회계학 전공 있는 데 가고 싶다. 특히 어디에요? 회계학하고 경영학이 무조건 들어가는 데가 여러분의 꿈의 직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 어디? 다들 뭐 물어보면 다 여기 가고 싶다고 하던데? 인국공이 어디에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아니에요. 여기 너 다들 가고 싶어 하잖아. 여기를 보면 회계학하고 경영학은 항상 치더라고 보면. 네, 어쩔 수가 없어. 아니면 딴 가면 뭐 행정하고 이런 거 치든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을 회계학을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공기업의 범위가 커진다 이건 거지 무조건 회계학을 안 하면 떨어진다 이건 아니니까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공부는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정 아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한테 오세요. 네, 제가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법학도 있고 행정학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또 네. 근데 또 법학행정학을 하면 또 안 할 것 같아서 네, 말씀 좀 드립니다. 그나마 이게 제일 쉬워요. 네, 회계학이. 네, 그리고 혹시 또 이제 뭐 이렇게 강의하다가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특히 뭐 제 나이라든지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할 거예요. 네, 농담 삼아 가지고 이야기할 테니까 다 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그거 이제 객관식 강의가 또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그 기본 강의라 가지고 기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하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강의할 때는 그 책에 있는 그 문제의 양이 좀 작기 때문에 추가로 문제 나눠드려가지고 좀 더 풀고 할 거예요. 그 문제가 좀 쉬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요거 끝나고 그 다음 과정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질문 있으세요? 제가 어제 예. 그 공공기관 체험반을 갔다 왔는데 예. 공통적으로 지금 하는 말이 폐계약이 보통 출제 범위가 이제 중급 폐계 난이도까지는 대부분 다 출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강의가 커버하는 레벨이 어디까지? 이 강의는 제가 생각해 회계 원리하고 중급 회계 중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좀 부족하니까 그 객관식 강의를 하면 중급 레벨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요. 그때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주관적인 설명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중급 회계 레벨 난이도 하게 된 문제가 뭐냐면 이게 회계학을 처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네, 그럼 양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난이도 말씀하시는데 천차만별이더라고 막상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영학이라고 해가지고 회계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 자체에. 그래서 보면 경영 안에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생산관리, 인사조직, 그다음에 이제 재무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회계학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어떻습니까? 회계학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별도 회계학이 나오면 학생 말처럼 중급 정도 레벨 난이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정도 나올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경영학 안에 이제 문제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중급 회계 정도는 아닐 거예요. 문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채용하는 기간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르게. 인국공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저기 도로공사 있죠? 도로공사 같은 게 문제 어려워요. 회계학이. 네, 중급 회계 정도 진짜 나와. 근데 어떤 데는 보면 저번에 이제 서울 메트로였나? 거기 이제 뭐 경영 상식인가 해가지고 안에 문제를 보니까 회계학 문제인데 분계가 필요 없고 그냥 어떻습니까? 회계 상식만 알면 회계 한 번만 들어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채용기관,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회계학이 별도로 돼 있다? 그럼 중급 회계 정도로 회계학이 별도로 없다. 경영학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급 회계 레벨보다 낮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또 하셔도 돼요. 예. 금융자산 같은 거 작년에 예. 개정했는데 이게 반영이 유인물 새로 나눠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애매한 게 왜 그러냐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또 그대로 있거든요. 국제 회계 기준만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인물 나눠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근데 큰 차이는 없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 좀 있거든요. 따로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개정된 게 뭔가 아직 확실한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런지 저번에 시험 봤을 때는 이게 개정 사항이 잘 안 나오는 맞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잘 몰라요. 최근에. 예. 또 어떻게 될지 사실 뭐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국제 회계 기준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개정된 부분들은 제가 유인물로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거기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있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 예를 들면 기업은 현금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상품 이런 걸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기계, 그 다음에 특허권 이게 기업이 보유한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업이 보유한 재산들 이런 게 쭉 목록이 돼 있잖아요. 이런 목록이 있는데 요거의 가치를 금액으로 쭉 따지니까 예를 들면 뭐 100원 해서 이렇게 쭉 하니까 합치니까 여기가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원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업이 보유한 재산 1000원치 있으려면 기업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1000원에 해당되는 재산을 구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그 자금을 어떻게 한다? 은행에서 빌려올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은행 빚으로 예를 들면 300원만큼 빌려왔다. 근데 300원 빌려와가지고 1000원치 내가 재산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 그럼 부족한 700원은 어떻게 한다? 이 자체 조달을 하는 거야. 자체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회사라고 하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주잖아, 주주. 자체 조달은 이제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조달한 자금에 해당되는 것을 자체 조달했다 이렇게 돼 있고, 은행의 빚은 누구? 보통 이제 은행에서 빌릴 때, 돈을 빌릴 때 누구한테 돈을 빌린다고 하냐? 채권자한테 돈을 빌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빚을 통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자체 조달은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 다음에 은행 빚이라고 하는 건 채권자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것. 이 두 가지 300, 700을 해서 1,000원짜리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자금 조달하는 두 가지 방법에 해당되는 합치면 이것도 얼마입니까?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얘가 예를 들면 자체 조달하는 것이 800인데 여기가 얼마예요? 1,100이죠. 그럼 보유한 재산이 1,000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라고. 왜? 회사 안에 순실이가 있다는 이야기지. 순실이 최순실, 실명 되면 안 되나? 네. 최서원. 뭐 표정들이 왜 그래? 뭐 대한애국당에서 왔어요. 단체적으로. 죄송한데 실명 이렇게 되면 안 되나? 네. 네, 알겠습니다. 혼날 것 같은데 동영상 이런 거 좀 편집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하여튼 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로 해를 끼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횡령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무조건 뭐다? 요 두 가지 금액하고 보유한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제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회계에서 보유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은행 빚을 통해 자금 조달한 것은 뭐라고 얘를 부채라고 표현을 하고, 자체 조달,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은 이제 자본이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네. 그럼 자산은 뭐다? 회사가 보유한 재산의 목록. 그 다음에 부채는 뭐다?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 그 다음에 자본은 뭐다? 주주로부터 조달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조달된 자금으로 뭐 한다? 운영을 통해서 재산을 보유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 가지고 작성하는 게 이걸 뭐라고? 재무 상태표라고 해요. 왼쪽에 뭐를 표현하고?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하고 자본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왼쪽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왼쪽에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회계는 좀 특이하게 왼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왼쪽을 차변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오른쪽을 이제 대변이라고 해요. 네. 그럼 왜 왼쪽을 차변이라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네. 1+1, 2와 같은 원리란 말이야.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왼쪽을 차변이라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차변은 뭐가 있고 자산이 있고, 대변은 뭐가 있다? 부채하고 자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식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은 1,000인데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도 얼마다? 1,000이 되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이 차변이죠. 부채와 자본은 이제 대변이죠. 그러면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어떻습니까? 이 꼴이 되잖아요.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책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8페이지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있다. 재산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재산을 현금, 예금, 건물, 토지 등 다양하다. 회계에서는 이러한 재산을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되는 종류들이 밑에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있고, 보통 예금 있고, 당좌 예금 있는데,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예금인데, 차이가 있는 것은 당좌 예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에요. 주로 어떤 기업들이 예금을 가질 때 당좌 예금을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나중에 받기도 한대. 근데 왜 이건 재산이겠습니까? 외상매출금은 나중에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이.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빌려준 돈 나중에 회수할 수 있죠? 그럼 우리 회사에 돈이 되잖아. 상품, 그 다음에 제품, 건물, 토지,
비품, 차량 운반구, 기기장치 이런 것들. 차량 운반구는 뭐 자동차니까. 네, 상품하고 제품의 차이는 상품은 주로 어떤 게 도소매요. 내가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 물건을 사와가지고 파는 것들은 상품이라고 하고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제품이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상품이야, 제품이야? 제품이죠. 삼성전자는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마트는 상품이잖아요. 물건을 사와서 거기서 이제 파는 거니까. 자, 그래서 상품, 제품은 그렇게 좀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건 권리다, 이렇게 생각, 권리. 보시면 상품, 토지, 건물, 기계, 특허권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다 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획득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이제 레퍼런스 자산의 개념이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및 권리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합해성, 비합해성 이런 것인데 그건 뭐 지금 모르셔도 되고. 자, 자산의 특징은 세 가지다. 1번에 장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 효익이 뭡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다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건물이나 기계, 특허권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다음에 2번 특정 실체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내가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배한다는 것은 법적인 소유권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배 이런 것들도 가능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과거의 거래 또는 사실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옛날에 구입을 했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득을 한 내용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미래인 것이고 동그라미 2번은 지금 현재인 것이고 동그라미 3번은 과거인 것이죠. 과거에 취득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으며 이걸 통해서 미래에 어떤 수익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가로 2번의 부채와 자본 거기 첫 번째 박스 보시면 기업의 자산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 이게 이제 부채죠. 자기 자신이 조달한 자금 자체 조달 이 자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근데 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이 부채를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넘기면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이렇게. 그럼 이 자본에 해당되는 개념은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직전에 결혼하기 직전에 오빠 재산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우리가 이제 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난 건 아니니까 재산 상태 알고 만난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결혼할 날짜가 가까워지면 궁금해할 거 아니야 나한테. 오빠 가진 재산 얼마냐고. 그럼 재산이면 내가 물어봤어. 재산이면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 그게 뭐야? 아 재산은 자산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야. 아 그럼 그거. 아 그러면 자산은 오빠 좀 많아. 한 4억 정도 돼. 예. 근데 이게 이제 다 아파트면 뭐야? 담보대출 80% 끼어있고 만약 90% 이렇게 되니까 제2금융권. 그럼 얼마입니까? 뭐 3억 5천만 원이 뭐야? 빚이잖아. 그럼 자본이 얼마입니까? 그럼 우리 와이프가 궁금했던 거는 자산이 궁금했을까? 아니면 이게 궁금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지. 부채 빼고 어떻습니까? 일종의 이게 자본이 뭐야? 순? 자산 또는 뭐다? 순? 재산의 개념인 거잖아요. 와이프는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회계를 애석하게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낚인 거야. 그래서 그냥 4억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렇게 탁 헷가닥 해가지고 바로 결혼식 한 거지. 그때 만일에 이제 본인이 회계하고 조금 알았다고 한다면 오빠 자산 말고 우리서 장난질이야. 응? 자본 얼마야? 순자산 얼마야? 나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 뜸들이다가 이야기하고 어떻습니까? 결혼 못하고 그랬겠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고 그때도 결혼하기 전에도 와이프 만날 때. 근데 다행히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본은 일종의 뭐다? 순자산, 순재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첫 번째 줄에 10페이지에 순재산은 자본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따라서 순재산은 자본이다. 또는 이제 순자산이라고도 한다. 자본 등식.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히 계시는 뭐 남자분, 여자분 가릴 것 없이 나중에 결혼할 대상한테 뭘 물어봐라? 자본을 물어보세요. 순자산을 물어보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후회를 안 한다고. 네. 자, 그 다음에 한편 부채의 종류엔 다음 같은 것이 있다. 1번에 보시면 이제 외상매입금. 이거는 이제 뭡니까? 물건을 사놓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빚이죠.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있고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 갚을 돈,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은 1년 이후에 갚기로 한 빚. 그럼 3번의 미지입금은 상품 외 다른 자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기계나 뭐 특허권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뭐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외상매입금하고 미입금은 뭐가 차이다? 상품에 대한 대금의 미지급이냐, 아니면 상품 외에 다른 자산에 대한 미지급이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를 다르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사채는 주로 기업들이 일반 사람들, 일반 채권자한테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에 해당되는 사채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이것도 빌린 돈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다 부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는 한마디로 의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의무. 갚아야 돼. 의무다. 자산은 권리예요. 부채는 의무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걸 자산으로 해야 될지 부채로 해야 될지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시면 돼요? 얘가 권리인지 아니면 의무인지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좀 하세요. 네. 나중에 용어가 나올 때도. 자, 그 다음 밑에 예제 순자산의 계산에 해당되는 부분들 좀 보시면 순자산 물어보네? 그러면 자산이 뭐예요? 현금, 상품, 건물, 이거 자산이고 차입금은 부채잖아.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400만 원 이렇게 된다. 이런 건 문제 안 나올 것 같죠?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어디. 예. 어떤데? 뭐 경영상식 물어보면 되네.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해. 예. 난이도가 진짜 어떻습니까? 천차만별이야. 뭐 이런 걸 물어보지. 근데 이것도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 회계학을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지 풀지.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재무상태표의 의미. 거기 이제 기업의 일정 시점, 가로에 결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언제냐 하면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12월 31일에 재무상태를 표시한 회계보고서다. 그래서 재무상태는 차변의 자산을, 대변의 자본 및 부채를 기재하며 자산은 기업 자금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나타내고 부채 및 자본은 원천 형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느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 이제 재무상태표인데, 여기 중요한 건 재무상태표는 항상 언제? 특정 시점, 결산일이 보통 12월 31일이거든요. 12월 31일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결산일이 12월 30일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일본계 기업이잖아. 일본계 기업. 일본은 거기 웃긴 놈들이야. 3월 30일이 결산일이야. 그럼 회계 기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단위로 하면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네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어때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되죠? 그럼 결산일이 언제? 제일 마지막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이 이게 이제 결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12월 30일 기준으로 할 테니까 12월 30일 기준으로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정 시점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너 재산 물어볼 때 너 재산 지금 현재 얼마 이렇게 물어보지, 너 1년 동안의 재산이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어디 있어. 이게 안 맞잖아. 앞뒤가. 기본적으로 특정 시점, 지금 현재든 아니면 뭐 연말이든 연초든 재산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정 시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또 보시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예, 계속 나와 있고, 재무상태표가 위에 있고 밑에 있는데 하단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좀 보세요. 하단의 재무상태표 어떻게 됐습니까? 회사 이름 나와 있죠? 종로상사.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습니까? 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도.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날짜? 특정 일자. 12월 31일. 네. 그 다음에 왼쪽은 차변이라고 되어 있고 현금, 상품, 건물 합쳐가지고 600만원.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 차입금은 부채고 자본금은 자본일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합치면 600만원. 그래서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항상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어떻다? 동일한 값이 나온다. 차변과 대변은 동일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기실게요. 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익과 비용에 해당되는 거 나오죠? 매출액,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임대료, 이런 것들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제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 수익은 돈을 벌어들이는 활동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비용은 돈을 지출하는 활동이겠죠. 네. 자, 그래서 수익은 매출액,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임대료. 비용에는 수익을 얻기 위해 상품을 구입하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뭐 대출금의 이자, 뭐 이자 비용 나간다, 인건비 나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마트인데 100원 주고 구입해서 120원에 판매를 한다. 그럼 120원이 뭐가 돼? 얘가 매출액인 거잖아요. 우리가 판 가격. 그럼 100원에 구입해서 120원 팔 때 100원에 구입하는 금액은 이게 뭐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차이가 20원이 이게 뭡니까?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상용어로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 네. 매출 총이익. 수익하고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3번의 순손익 계산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하는데 수익에서 비용이 뺀 부분이 이익입니다. 그래서 170 이렇게 되면 30입니다. 그 다음에 100 비용이 120 이렇게 되면 이익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 마이너스 20은 요걸 뭐라고 하는데 얘는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더 크면 당연히 손실이다. 순손실. 네, 순이익 이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기업이 일정의 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여 순손익을 산출한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왼쪽에 비용을 기입하고 오른쪽에 수익을 기입한 후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여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을 계산한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그 방금 체크하시죠. 왼쪽에는 비용이면 왼쪽이 뭡니까? 차변이잖아요. 차변의 비용, 그 다음에 대변의 수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차변의 비용을 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구입을 한다든지 건물 구입하는 거랑 회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구입하는 거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건물을 구입하면 우리 회사는 뭐가? 자산을 사는 거죠.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 급여를 지급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두 개의 이제 공통점이 있어.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 둘 다 현금이 빠꾸 나가. 현금 지출이 수반된다고. 둘 다 현금 지출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건물을 살 때 돈 주고 사야 되죠? 급여도 어떻습니까? 종업원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근데 얘는 이제 자산이고 얘는 비용인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자산은 아직 소멸이 되지 않은 것들이고 얘는 어떻습니까? 소멸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뭐가 있다? 둘 다 지출이 있지만 자산은 미소멸이고 비용은 소멸이 된 것이다. 얘가 미소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회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비용 지급해, 급여 지급했어요? 급여 지급하면 날아가고 없는 거잖아요. 뭐 회사의 급여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인데 둘 다 지출을 수반으로 하지만 얘는 미소멸, 소멸인데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뭐로 보다? 차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눈 안 감아도 되겠다. 안 보고 나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볼 수 있으니까 눈 감아야 되겠다. 제가 뭐 이야기를 하면 차변인지 대변인지 말을 좀 해주세요. 네, 눈 감고. 부채 차변이야 대변이야? 큰일 났는데 다시 한번 이거. 네, 지금 정답률이 거의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네. 자, 어떻게?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자본은 대변, 그 다음에 비용은 또 뭐? 비용은 차변. 그 다음에 수익은 대변. 이렇게 됐죠? 네. 됐죠? 눈 감으시고. 자본. 자본 대변. 수익. 대변. 자산. 비용. 자산하고 비용은 사촌동생이라니까, 사촌지간이라니까. 비용 차변, 그 다음에 부채. 부채는 대변. 자본. 네. 그 다음에 자산. 차변. 그 다음에 비용. 차변. 그 다음에 자본. 네, 대변. 네, 괜찮습니다. 눈 뜨세요. 오늘 중으로만 암기하시면 돼요. 네, 집에 가기 전까지만. 네. 요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오늘 첫날. 딴 거 뭐 다 필요 없어. 이거 왜냐면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또 테스트 할까요? 좀 이따가. 또 나오는 게 있으니까 또 테스트 할 거니까. 네. 근데 이거 뭐 테스트 해가지고 다 못 외우면 어떡하지? 집에 안 가면 되잖아. 여기 앞에 딱 제가 퇴근할 때 해서가지고. 자, 이거 통과하는 사람들만 집에 갈 수 있도록. 네. 오늘 오후에 수업 있으세요? 있어요? 아, 그러면 뭐 어차피 안 가도 상관없구나.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익,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수익의 주요 항목 있죠? 매출액,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판매 금액,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예금, 대여금 등에 붙은 이자를 말한다.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자비, 기타 이익.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처음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매출액이 뭔지 요것만 좀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네요. 자비익은, 이게 무슨 수익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 그냥 자비익이다. 밑에 비용의 주요 항목 보시면 1번에 매출원가 있죠? 판매한 상품의 원가, 그 말씀드렸고, 급여, 그 비용이죠. 인건비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직원들 뭐 식대, 회식비, 이런 것들. 그 4대 보험료 지원해주는 거, 그 여비, 교통비, 그 다음에 수도, 강렬비 있고, 전력비. 근데 전기요가 수도, 강렬비, 전력비 구분되는 게 이제 전기를 통해서 그 열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히터 틀 수도 있으니까 그게 구분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통신비도 있고, 그 지급 임차료. 예, 우리가 이제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임차료가 있고, 근데 이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가 되나요? 임대료야.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료니까, 자, 질문. 임차료는 수익이다, 비용이다? 임차료는 비용이죠. 세입자가 내는 거니까. 임대료는 수익인 거예요. 임대료는 건물주 입장에서 받는 돈이니까. 자, 그렇게 좀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세금 내는 것들, 뭐 수선비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무용품비.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비. 지급 수수료, 뭐 광고 선전비, 운반비, 차량 주지비, 이자 비용, 접대비 이렇게 되는데 뭐 처음에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여러 번 보면서 이렇게 습득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비용들이 우리가 회계를 할 때 비용으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비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좀 많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접대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차이점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한테 밥 사주는 거는,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거는 복리후생비지만, 거래처에 가가지고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거는 접대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한번 쭉 여러 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습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비용들을 주로 많이 쓰는 거야. 뭐 여기 외에 다른 비용 쓰면 안 됩니다. 쓸 수 있지. 근데 시험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수익과 비용에 해당 주로 거의 대부분 나오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만 좀 익히셔야 돼요.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네, 챕터 3에 보시면 이제 회계의 거래와 거래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이제 거래라고 하는 부분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있죠? 거기 이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회계에서 기록해야 할 것은 기업의 재산이나 재무상태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이며 이를 회계에서 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줘야 된다?
여기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이제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래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자, 거기 굵은 글씨 돼 있죠? 예를 들면 상품 매입의 계약을 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거래를 했다고는 하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볼 수 없다. 그냥 단순한 계약은 내가 대금을 줬습니까? 준 것도 아니고 상품을 지금 받았어요? 받은 것도 아니에요. 회사의 상품이 우리 회사의 상품으로 들어오지 아직 않았어요. 그럼 여기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지금. 그냥 단순히 MOU 계약 체결만 했을 거야. 네, 그런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종업원을 채용을 했다. 채용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기업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 있느냐? 종업원이 뭐 기업의 자산이에요? 아, 당신은 우리 회사의 어떻습니까? 인적 자산이야. 그거 다 구라야. 그 자산을 그렇게 맨날 팔아치우나? 응? 기업 직원이 자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노가 발생해, 추노. 네. 잡을 거 아니야. 노비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자산이 되겠어요. 딴 데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 이런 것들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재해, 도난, 분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상품이 창고에 있던 물건이 분실됐어. 도둑놈이 왔다 간 거야. 그럼 얘는 거래냐? 이 거래예요. 그거 어떻게 거래가 됩니까? 뭐가 줄어드니까?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목록에서 상품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그럼 거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거래가 되는 것은 기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계상 기록. 그래서 회계상 기록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재도난, 분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는 뭐 다음에 양면 원인과 결과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넘기시면 나중에 또 말씀을 좀 16페이지 보시면 네,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복식부기란 말이 나와 있죠.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네 번째 단락이 단식부기하고 달라가지고 회계를 기록을 하는데 이중성에 따라 거래의 양면을 기록을 합니다. 거래의 양면을 기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조금 이따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단식부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엄마들이 가계부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출납장이죠. 돈이 들어오면 뭐예요? 그냥 수익이고 돈이 나가면 비용인 거야.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월말에 아빠한테 고기 사주는 거고 엄마가 수익이 비용보다 더 작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옆집 철이 아빠는 얼마 번다고 구박하는 거지. 그게 이제 단식부기잖아, 단식부기. 그런 이제 회계적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를 할 때는 단식부기 하지 않습니다. 단식부기는 초등학생도 용돈 기입장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복식부기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복식부기는 어떤 것이 복식부기냐? 네, 그거를 한번 하기 전에 일단 또 정리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정리를 하느냐? 자산은 어디다 쓴다고요? 차변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자산 100원치 샀다. 100원만큼. 그럼 차변에다가 자산 100?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일에 이제 내가 자산을 팔았다. 자산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넘겼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보유한 자산이 100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자산이 마이너스 100. 이렇게 쓰면 되는데 회계는 마이너스를 싫어해요. 처음에 만들 때 어떤 놈이 만들지 모르겠지만 회계는 마이너스가 없어. 그럼 마이너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아닌가? x 마이너스 y가 z예요.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y 우변으로 넘어가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플러스 y가 되는 거잖아. 이 원리가 똑같아. 그럼 차변의 마이너스는 대변에 쓰면 뭐가 되는 거다?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자산 100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쓰는 자산은 자산의 뭘 이야기하는 거야? 증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대변에 쓰는 자산은 자산의 뭐를? 감소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한다고 한다면, 부채는 증가하는 것을 어디다 쓰고, 대변에 쓰고,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쓰면 됐죠. 자본은 어디다 써요?
차변, 대변? 대변에 쓰죠? 자본의 증가. 얘는 반대는 자본의 감소. 그다음 수익은 무슨 변? 수익은 대변. 수익의 증가는 대변, 수익의 감소는 차변. 그 다음에 비용의 증가는 무슨 변? 차변. 비용의 감소는 대변. 암기, 지금. 왜냐하면 이걸 이제 암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습니다. 차변인지 대변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오케이? 눈 감으시고, 눈 감으시고. 네. 그럼 또 아까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면 차변인지 대변인지 이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수익의 감소. 어렵다. 수익의 감소는 차변. 자,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부채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자본의 증가, 대변. 자산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비용의 감소.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수익의 증가. 수익의 증가. 대변. 그 다음에 비용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대변. 네. 여러분, 확률적으로 50%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뭐라도 하는 이야기하는 게 차변 아니면 대변이겠지.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용기와 깡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공개가 어떻게 치려고. 네. 눈 뜨시고.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요거는 무조건 암기하고 가야 되니까, 그 17페이지 거래의 8요소라고 돼 있는데, 사실 10개죠? 비용까지 이렇게 뭐 수익 소멸 이런 거까지 하면, 요거를 이제 꼭 암기를 해 주시고, 네.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그거 좀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잠시 좀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